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다주택자 규제 이제 끝났죠. 5월 9일 날 끝나고 이제 5월 10일부터는 뭐 양도세 중과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웬만한 규제는 이제 뭐 거의 다 완벽하게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러면 다음 단계에 이제 돌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다음 단계가 뭐냐라는 거죠. 바로 1주택자. 자,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하고 다른 가장 그 핵심 키포인트를 꼽으라면 저는 바로 이 1주택자 이거를 지금 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계속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만 해왔고, 결국 1주택자는 신성 불가침에 절대로 보호해야 되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역이용해서 똘똘한 한 채를 키우는 방법으로,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어떤 절세의 뭐라 그럴까요? 뭐 꽃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강남과 한강벨트, 그 다음에 뭐 과천이나 분당 같은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는 이쪽 지역들의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폭발적인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당연히 이걸 알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이 1주택자에 대한 뭐 규제라면 규제고, 또 뭐 세금 압박이라 면 압박, 어쨌든 간에 이 1주택자들이 매물을 팔 수 있도록,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압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1주택자는 지금 이제 두 종류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지금 비거주 1주택 계속 얘기 나오니까 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고가 1주택. 그러니까 25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뭐 이거는 뭐 저희 뇌피셜이긴 합니다. 25억이란 금액은.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25억을 고가로 해서 딱 2억만 대출해주는 그 포인트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이 25억이 넘어가는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그게 실거주든 뭐 비거주든 상관이 없죠. 어쨌든 이 1주택자들인데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는 바로 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특공 보유 폐지 이 부분인데, 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양도세가 무려 5.3배가 증가하는 걸로. 야, 이거 뭐 파르란 얘기잖아요. 이거 장특공 보유 이거 폐지하기 전에 빨리 퇴로를 열어줄 테니까 이거를 빨리 팔아라. 5.3배라는 것은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거주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더더구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금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신뢰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어제는 국토부 장관이 또 나와서 얘기해요. 뭐 그저께는 또 뭐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뭐 계속 이 부분 얘기했는데, 결국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직접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매도 기회를 주는 거,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것이 갭 투자를 허용하는 거다. 자, 이런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거 억까다. 억지로 까는 거다. 뭐 그런 뭐 의미로 우리가 억까다. 이렇게 뭐 이런 신조어를 또 이재명 대통령 뭐 잘 쓰니까요. 그래서 억까다. 어쨌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들고 있는 게, 아니 이거 뭐 매수인들이 무주택으로 한정돼 있는 거 아니냐, 무주택으로 한정이 돼 있고, 자 그리고 이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년 내에는 반드시 입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보증금을 돌려줄 돈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뭐 2년 후에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2년 내에 입주를 해야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갭 투자, 그러니까 그냥 뭐 계속 전세를 주면서 어떤 시세 차익이 날 때까지 하는 이런 거하고는 다르고, 그냥 실거주를 지금 이미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만
유예해 주는 것 뿐이지 뭐 이걸 가지고 그냥 뭐 갭 투자를 해서 뭐 그 갭 투자를 통해서 뭐 돈을 버는 자 이런 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런 게 말 그대로 억가다. 억지로 그냥 까고 싶어서 그냥 까는 거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제가 봐도 뭐 이 부분은 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는 해주면서 1주택자는 안 해준다는 것도 진짜 형평성에 뭐 어긋나는 건 맞는 일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걸 그러니까 안 해주던 거를 해주는 거 이게 바로 결론은 버킹검이라는 거죠. 아니 이걸 뭐 이렇게 억가다 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해주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이 얘기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특공 폐지가 확정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미 법력권의 법안으로 지금 올라가 있죠. 그래서 아예 뭐 이제는 뭐 이런 보유만 가지고는 뭐 장특공 이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를 한 경우에만 이제 혜택을 주고 그냥 단순하게 보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특공을 폐지하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됐다라는 거죠. 결론은 버킹검. 자, 결국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그 뒤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더더구나 이게 확정됐다라고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뭐 팔라고 지금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계속 해요. 자, 대통령 나서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뭐 세금을 총괄하는 재경부 장관이죠. 자,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모두가 정부가 나서서 팔아라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뭐 시간까지 정해놓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뭐 한 6개월 그다음에 또 그다음 뭐 다음 단계는 1년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또 법안도 지금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이고.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팔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뭐 지금 뭐 내가 비거주 1주택을 뭐 그것도 금매로 지금 금매 아니면 안 팔리잖아요. 막 싸게 막 팔았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폐지를 안 해. 그럼 이건 정부가 사기친 거예요. 사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팔라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뭐 그거 뭐 이렇게 하면 뭐 갭 투자를 열어주고 뭐 이렇게까지 폐지를 한다는 거 이거 아니 그거를 뭐 계속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확정적으로 이게 정해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행정상 확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경제부총리라든지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뭐 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뭐 이거 팔 수 있는 퇴로까지 열어주는 것들을 확정한다고 하면 이미 이제 뭐 거의 확정은 된 상태인데 딱 지금 발표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확정이 됐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재명 정부가 이 비거주 1주택에 이렇게까지 목숨을 거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자, 문재인 정부의 트라우마가 있죠. 자, 양도세 중과를 했어요. 그러면 집값이 잡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를 했더니 다주택자들이 다 매물을 걷어들이는 바람에 결국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 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매물 없다 막 이러니까 막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러니까 폭발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던 이 트라우마 문재인 정부의 트라우마를 이재명 정부가 또 같은 그렇죠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뭐 이런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올라간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었고 실제로 또 양도세 중과를 다시 부활시켰고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노선을 갈 수 있다라는 누구나 시장에서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워낙 또 신문방송 언론들이 너무나 지금 떠들고 있고 더더구나 실제로 지금 매물 상황을 제가 좀 살펴드리면 5월 9일로 이제 종료가 됐죠. 자, 종료가 되고 나서 5월 9일 날이 6만 8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어제가 6만
지금 6,900건. 자, 그래서 한 1,581건 정도가 줄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이틀째죠. 지금 9일 해서 10일하고 이제 11일 이틀째 상황인데 오늘이 65,680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보다 한 1,232건이 줄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덜 감소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해보면 한 2,800건 정도. 자, 그러니까 신문방송에서 뭐 이틀 만에 3,000건 매물이 증발했다. 뭐 지금 난리. 근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뭐 볼 때는 제가 뭐 객관적으로 본다는 말이 좀 이상해요. 뭐 저의 개인적인 분석을 하자면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덜 줄은 것 같긴 해요. 자,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만약에 5만 건대로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자, 그게 이제 1월 1일이 한 5만 7천 건 정도 됐었는데 다시 5만 뭐 한 7천 6천 건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매물이 오늘 해서 한 2,800건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더더구나 이 비거주 1주택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을 들이는 이유가 서울에 무려 83만 채나 됩니다. 자, 이게 뭐 제가 등록 임대가 한 4만 4천 채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게 뭐 등록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대출 그 만기 연장 안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4만 4천 채도 빨리 매물로 내놔라. 뭐 아니면 대출 회수하겠다. 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뭐 한 4만 4천 채에 불과해요. 5만 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비거주 1주택은 서울에 지금 83만 채 정도가 됩니다. 이게 서울 전체 아파트의 거의 30%에 해당하는. 자, 정부에서는 만약에 이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한 10%만 나온다 그래도 한 8만 채, 거의 10만 채 가깝게 와, 엄청난 물량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쏟아진다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계속 지금 여기를 압박을 하면서 계속 두드리는 거죠. 계속 두드리면서 자, 팔아라 팔아라. 자, 이렇게 지금 압박을 전체 30% 어마어마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드러나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또 하나의 다음 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영끌족들의 매물을 눈에 보이지 않게 압박하는데 이게 굉장히 초강력,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거죠. 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오늘 7%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정부가 이걸 용인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은행들이 그냥 이자 장사만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계속 뭐 많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은행들이 지금 뭐 한 2%대 예금금리 뭐 이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지금 7% 대출금리라는 것은 와, 이거 어마어마한 예대마진이잖아요. 정말 땅 짚고 헤엄친다라는 바로 이 부분인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그 거부감 이런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이걸 계속 용인하고 있다?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도 다른 거는 계속 지적을 하면서 아주 작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지적을 하면서 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그것도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7%를 용인하고 있다라는 게 자, 이렇게 되면 10%까지 갈 수도 있어요. 뭐 이건 조금 이따 살펴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압박이 돼. 영끌들이 이거 버티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뭐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조금 뭐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오늘 이제 농협은행 쪽에서 난리가 났죠. 5대 시중은행이잖아요. 지금 농협은행이면. 자, 이게 4월 24일 날 농협은행의 고정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이죠. 이 주택담보대출이 6.74%였습니다. 자, 그런데 5월 4일 날 이게 6.88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5월 6일 날 이게 6.91까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5월 11일 기준했을 때 6.95%예요. 자, 하단도 5.25예요. 자, 6.95. 와, 정말 말도 안 되죠. 6.95. 고정금리가 6.95면 이건 그냥 7% 도달을 한 거죠. 7% 도달을 한 거고요. 자, 그런데 변동은 더 심각하죠. 자, 농협은행의 지금 변동, 5년 주기형 변동이에요. 그것도. 자, 지금 4월 24일 날 6.77이었습니다. 자, 근데 5월 4일 날 이게 6.91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5월 6일 날 6.94까지 올라가는데, 자, 결국 오늘 5월 11일 날 6.98, 6.98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98이에요. 7%죠. 7%. 자, 정부가 지금 암암리에 이 7%를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스를 대면 당연히 이거 뭐 당연히 낮춰야죠, 은행들이. 자, 근데 지금 뭐 7%. 자, 결국은 이거는 뭐 총량제하고도 관련이 있죠. 대출 총량제를 통해서 거의 셧다운 수준으로 가면서 결국은 7%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고금리 상황을 정부가 용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땐 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상단이 6.752까지가 있습니다. 하단도 5.45이고요. 6.75이면 이것도 6.8%예요. 뭐 농협은행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리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변동도 그렇고 혼합이면 뭐 고정이죠. 자, 근데 이게 5월 11일 오늘자 보면 6.21까지가 있습니다. 6.21 미쳤죠. 야, 국민은행도 지금 6.21까지 상단이 가 있어서 지금 시중은행들이 뭐 6%다 넘어서요. 6.2, 6.8, 뭐 지금 뭐 7%, 뭐 난리가 나. 정부가 이것을 용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터넷은행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무려 8.5%까지 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국채금리는 정말 늘 뭐 매일 발작인데요. 자, 오늘도 보면 3년물이 3.61까지 나가 있습니다. 지금 2.5% 기준금리하고 스프레드가 이렇게 되면 거의 1.11. 와, 뭐 거의 뭐 금융위기 수준 그 이상이죠. 금융위기 때도 한 0.8, 0.9 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1이면 어마어마한 스프레드가 지금 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5년물 같은 경우가 더 난리죠. 3.774까지 가 있고, 아니 2년물 보세요. 2년물 이거 뭐 3.487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2년물이. 야, 뭐 2%대 뭐 중반 정도 움직여야 될 게 지금 3.487이에요. 지금 뭐 난리가 났고요. 자, 10년물도 거의 이제 뭐 4% 턱 밑까지가 있습니다. 3.953까지가 있어서. 자, 결국 뭐 국고채 금리 올라가면 은행채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뭐 주담대 금리 같은 경우는 더더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그게 바로 반도체 월 수출이 150%가 폭증을 했고 전체 수출이 43%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그냥 쭉쭉쭉쭉 올리고 있어요. 지금 바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2.4%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티 같은 경우에도 2.9% 미쳤죠. 2.9% 올해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을.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2.5까지 올렸고요. 자, 그다음에 JP모건은 미쳤어요. 3%까지. 아니 JP모건 우리나라한테 왜 이러지? 3%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노무라죠. 지금 노무라도 한 2.4. 그래서 평균이 지금 2.4예요. 와, 뭐 지금 뭐 OECD가 지금 1.한 7인가요? 지금 1% 지금 초반까지 낮췄나요? 하여간 다들 1%대였던 게 지금 작년에는 지금 다 1%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2.9, 뭐 3.0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물가도 당연히 올라가죠. 왜냐하면 성장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물가를 밀어 올리는 당연히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2.9%까지 와 거의 뭐 3%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2.7%까지 지금 올려놨고 자 지금 뭐 2.5 평균이 지금 2.5까지가 있습니다. 자 결국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서 우리나라 물가도 거의 3% 가깝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KDI가 지금 오늘 폭탄 발표를 했죠. 만약에 유가 보조금이 없었으면 올해 물가가 와 3.7 참 헛웃음이 나와요. 헛웃음이 나와요. 야 유가 보조금 없었으면 올해 물가가 3.7% 4%까지 갈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지금 뭐 물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까지 계속 고공행진을 오랫동안 장기간 할 거라고 자 미국 이란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뭐 이렇게 예상했던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와 지금 뭐 3.7% 지금 난리가 지금 난 상황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의 대표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는 신성환 금통위원 이제 뭐 곧 퇴임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자 계속 이분이 금리나 주장했던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물가 압력이 굉장하다. 굉장히 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결국 금리나 뭐 이거 지금 뭐 논의하기가 부담스럽다. 끝났다는 얘기죠. 금리나 사이클 끝났다. 자 이런 이야기를 비둘기까지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자 이러니까 유상대 이제 하는 부총재는 금리 인상 공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나 사이클 끝내고 인상 사이클 쪽으로 가야 된다. 피벗이죠. 통화정책의 방향전환. 인하에서 인상으로 피벗. 통화정책의 방향전환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 당장 이번 달 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증권가에서는 기준금리가 올해 안에 3%에 도달을 할 거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이 2.5%니까 3%면 한 방에 빅스텝으로 뭐 3%까지 갈 수도 있고 뭐 0.25씩 두 번씩 갈 수도 있는 어쨌든 간에 지금 3%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만약에 기준금리 이 시그널만 나와도 국고채 금리 뭐 미친 듯이 튀겠죠. 자 그러면 뭐 은행채 뭐 미친 듯이 튀고 자 주담대 금리 정말 엄청난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주담대 금리 자 7%는 이미 정부가 용인하고 있는 수치고 아까 뭐 제가 쭉 살펴드렸듯이 이런 분위기면 10%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누가 감당하겠어요. 자 영끌들 뭐 영끌족들 뭐 당연히 매물 압박 심리적으로 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뭐 팔 수밖에 없죠. 팔 수밖에 없어요. 뭐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까 뭐 이전 영상에도 제가 살펴드렸지만 경기도에서 뭐 어마어마한 지금 그렇죠 경매 쓰나미가 지금 쏟아져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영끌 하셨던 분들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걸 정부가 어느 정도는 용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비거주택 지금 장특공 폐지에서 83만 채 서울 전체에 30% 매물이 쏟아지게 지금 정부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 25억 넘어가는 자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25억은 자 고가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 1% 50억짜리를 매년 5천만 원 보유세 재산세 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매물 압박이 본격화됐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압박이 끝나니까
즉각적으로 지금 1주택자들 그다음에 영끌족들에 대한 매물 압박이 본격화됐다. 자,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가 다음 단계에 돌입한 거다. 저는 일단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정부가 이것을 유도한다고 해도 이것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재명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스텝을 갈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이번에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하고 나서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도록 할지, 뭐 이거는 이재명 정부 내내 또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할 때까지 하겠다, 갈 때까지 가보겠다 지금 이러기 때문에, 자, 이게 뭐 실패로 한다고 해서 그냥 완전히 실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뭐 계속 실패를 한다 그러면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실패할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이거 뭐 굉장히 일단 중요한 상황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을 또 뭐 많이 그렇죠, 뒤흔드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뭐 이렇게 정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가끔 또 고가 제품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뭐 작은 것 하나든 또 고가 제품이든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는 게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제가 매일 확인할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까지 참 뭐 늘 그 마음이 감사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프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PP7사모님, 유흥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또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